제가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연재를 주제를 받았을 때 치매 중소병원에서 치매 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이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저희 병원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 많으실 테니까 제가 저희 병원 간단히 제가 이 보바스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성남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총 병상은 523베드의 노인 요양병원이고요. 근데 저희는 롯데 의료재단 산하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쟁이 병원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롯데 의료재단은 보바스 기념병원 523베드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의원이 있고, 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중원구 치매안심센터를 시로부터 위탁 경영을 하고 있고, 또 2024년 9월에 하남에 보바스 병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주로 500병상, 523병상인데 직원은 한 537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상급 1인실이 전체가 한 120개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병상의 비율이 한 40% 가까이 되는 그런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는 원래 신경과 의사고 치매를 전공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매 클리닉을 운영하는 그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치매에 대해서 브리프하게 원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치매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치매 관리 계획이 올해부터 4차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에서 심사평가원에서 치매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리닉을 오픈을 하셨을 때 이 적정성을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치매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는 대뇌고, 제가 여기 치매 강의를 하러 온 거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뇌가 한 1,400g 정도 되고, 뇌가 하는 일은 운동하고 감각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뇌에는 하이어 코티컬 펑션이 있고, 그거는 사람의 지능을 유지하는 인지, 인식 요 부분을 담당하는 펑션이 뇌에 많다. 그래서 사실은 대뇌의 80% 이상은 이러한 인지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에는 대표적인 게 기억력도 있고, 언어력도 있고, 그다음에 길찾기 능력도 있고, 계산력도 있고, 전두엽 집행 능력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치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의 정의 자체는 디멘시아, 영어로는 정신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별로 좋은 뜻은 아니고 아웃 오브 마인드 이런 건데,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이상이 있고 이상 행동이 동반을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를 치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에 굉장히 다양한 원인, 100가지 이상의 원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5가지가 가장 많은 것이고, 주로는 대뇌 피질에 퇴행을 갖고 있는 이런 질환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병이고, 두 번째로 흔한 게 혈관성 치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루이소츠 치매, 네 번째가 전축두엽 치매, 파킨슨과 관련된 치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진단에서는 알츠하이머 병이 되겠는데,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가장 이제 ATN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TN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기전이 되는 것이고 결과물이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 ATN이 어떻게 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진단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정상이 있고,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은 아밀로이드 플락이 형성되고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가 뇌세포에서 생성이 되고, 두 번째로는 뉴로피브릴레 탱글이라고 해서 뇌 안에 뉴런의 뼈다귀를 이루고 있는 이런 타우라는 물질의 변성을 갖고 오는 것을 알츠하이머 병이 오는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기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플락이 생겼든 뉴로피브릴레 탱글이 생겼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뉴런의 디제너레이션을 갖고 와서,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그 결과든 원인이든 명확치는 않지만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초래를 하는 질환이 아주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T와 N을 잘 이벨루에이션 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요즘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환자한테 있어서 이런 알츠하이머 병이 생긴다면 병이 생기기 20년,
그러니까 이 인큐베이션 피어리어드가 있는데 증상이 생기기 전에 어찌 보면은 한 30년, 제가 만약에 80세 때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서부터 슬금슬금 제 머릿속에는 비정상적인 이런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타우에도 영향을 미쳐서 타우의 하이포포스포릴레이션을 갖고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주 전형적인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인지기능 장애를 초래를 하고, 이것이 더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이때서 치매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기간을 거치게 되고, 이 기간은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증상이 천천히 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환자를 이밸루에이션 하느냐, 환자를 평가하느냐, 그래서 환자를 진단하느냐가 굉장히 환자의 프로그레션을 늦추냐 낮추냐에 대해서 중요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TM 패솔로지만 보면은 바이오마커는 앞서 말씀드린 아밀로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대표적인 건 이제 아밀로이드 펫이 되겠는데, 최근에는 혈액 한 방울로 치매 진단이 가능해. 이제 이런 게 블러드, 시룸에서 측정되는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의 레벨이 되겠고, 두 번째는 타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뉴로 디제너레이션은 우리가 현실에서 평가할 수 있는 MRI를 이용한 뉴로 디제너레이션, 아니면 FDG 펫을 이용한 뉴로 디제너레이션, 아니면 몇몇의 혈액 검사를 통한 그런 뉴로 디제너레이션의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이 뭐든지 간에 뇌의 조직학적 이상이 있고 뇌의 특정 영역을 침범하게 돼서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게 되면, 이런 뉴런이 정상적으로 분비하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비가 적게 돼서 인지장애를 초래를 하게 되고, 또 아세틸콜린 외에 다른 뉴로 트랜스미터의 밸런스를 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행동장애를 초래를 하게 되고 신경학적 결손까지 일으키는 치매의 증상이 발현하게 된다는 것이 이 전반적인 디멘시아 모델의 간단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는 이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검사는 역시 환자가 현재까지 물론 얼리 디텍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얼리 디텍션까지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제 어떤 장비가 요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간단한 거는 시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인지기능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병원에서 다 사용하시는 스크리닝 검사인 MMSE가 있고, 이 MMSE는 페이턴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라이센스를 학지사라는 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시스트라는 MMS와 유사한 중앙 치매센터에서 시스트를 발간을 복지부에서 발간을 해서 저희 현재는 시스트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걸로 환자의 인지 기능이 이상 유무를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정밀 검사를 요한다.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운전면허 이제 적성 검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MMSE나 시스트 같은 검사를 해서 스크리닝 테스트를 해서 여기서 인지기능 장애가 의심이 된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자세한 신경심리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의 인지를 평가하게 되고 운전기능 가능 여부를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레벨, 그러니까 중등도가 얼마냐, 그리고 환자가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일상생활 기능 유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일상생활을 그럭저럭 유지를 하면은 아직은 치매가 아닌 경도인지 장애,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게 되면 이때부터 치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기능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환자와 동반된 이상 행동들이 굉장히 가족이나 환자를 괴롭히는 그런 증상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상 행동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경심리 검사에는 집중력, 언어력, 시공간력, 기억력, 전두엽 집행 능력, 기타 정서 같은 것이 같이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평가는 SNSB, 신경과에서는 SNSB라는 검사를 가장 많이 쓰고, 정신과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단순한 세라드라는 검사를 쓰고, 그다음에 MMSA가 15점 미만의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한테 있어서는 이제 제가 밸리데이션을 한 SIB 평가가 현재 심평원에서 이제 급여 가능한 그런 신경심리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환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최소한 인지가 정상이냐, 아니면 인지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도인지 장애냐, 마지막으로는 알츠하이머 또는 기타 다른 치매의 환자냐, 이 세 그룹으로 모든 사람들은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이 누가 알츠하이머나 치매로 갈 것이냐?
만약에 조기 진단이라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지만 ATPN 클래시피케이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바이오마커들로 혈액 검사나 아니면 CSF, 바디 플루이드나 뭐 다양한 검사들로 이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하고 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얼마나 리스크가 높으냐도 어느 정도 이밸루에이션이 가능하겠습니다. 인지기능 평가 중요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장에서 갖고 있는 MRI가 이 사람의 뉴로 디제너레이션의 정도 평가에는 또 중요한 툴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런 펑셔널 이미징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서포티브한 그런 진단 도구들이 될 것이고 아밀로이드와 타우에 아주 국한된 패트를 찍을 수 있다면 이것은 더 좋은 그런 밸류를 있을 것이고 뇌파 같은 것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 검사가 다 필요하냐? 하나만 검사하면 안 되냐? 아니면 이제 병원에 뭐 뇌파 장비, 요즘 뇌파 장비 갖고 이 뇌파만으로 치매 진단이 가능하다. 아니면 혈액 검사만으로 치매 진단이 가능하다. 아니면 MRI에 연동된 어떤 프로그램만으로 치매 진단이 가능하다. 아주 다양한 이런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절대적인 그런 현재는 바이오마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검사들을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밸류의 그 스페시피시티가 점점 높아집니다. 환자한테 치매라고 말하는 거, 치매 전 단계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한 환자한테 스티그마를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인 문제,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 윤리적으로도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치매 환자 볼 때는 히스토리 테이킹이 제일 중요하고 신경학적 검사하고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스크리닝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자세한 신경심리 검사를 하고 머리 사진을 찍거나 펑셔널 이미징을 하거나 아니면 혈액 검사의 바이오마커 같은 것을 하거나 치매를 감별할 수 있는 다른 혈액학적 검사를 해서 치매 검사가 클리닉에서 어느 정도 크라이테리아에 맞춰서 치매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학회에서 이제 올해 따끈따끈한 페이퍼로 이런 신경인지장애를 호소하는 환자, MCI 치매 환자한테서 선별 진단 검사에서 뭐가 유용하냐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을 했는데 일단 CDR, GDS, MMSE는 이제 근거는 뭐 중강 정도로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가족 환자 본인이 인지장애가 있다면 이 사람 치매될 가능성이 높으냐 이것도 역시 근거가 중이고 추천은 강으로 자기가 인지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치매가 될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이때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신경학적 진찰 중요하고 만약에 베타 아밀로이드 CSF나 그래서 뭐 타우나 베타 아밀로이드를 하는 것은 하는 근거는 굉장히 좋으나 시중에서는 실제적으로는 클리닉에서는 레코멘데이션 하지는 않는다. 너무나 인베시브하다. 그리고 뭐 유전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뇌 MRI에서 내측 측두엽 위축을 측정하는 것은 역시 굉장히 근거는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효용도는 높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적인 방법들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치매 유병률은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해서 87만 명 정도 되고 65세 이상에서는 한 10% 정도 잡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2025년이 되면 107만 명 정도 되고 여기다가 조금 사족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WHO에서 뭐라 그랬냐면 2020년도가 역사적인 인류에서 한 획을 그은 그런 해인데 그게 뭐냐면 5세 미만의 아동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많아진 그런 첫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징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노인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치매 환자가 300만 명이 될 것이고 65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15%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국가에서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노인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심평원 데이터들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의사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82%입니다. 노인 65세로 잡았기 때문에 65세가 넘으면 80세는 병원을 들락날락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개 이상의 만성 환자 비율이 84%,
2개 이상 반 54%. 그리고 신체 기능 저하자. 왜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건강검진의 신체 기능 저하 유무, 프레일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자문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5%는 수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치매 검진을 현재 받은 노인은 전체 노인 중에서 한 4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MMSE로 평가한 전체 우리 환자들, 우리 노인들의 인지기능 점수의 평균은 24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이 34%, 무학 노인이 한 10% 정도가 우리나라 노인의 이제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이제 의료비나 관리비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1인당 뭐 치매 관리비가 일단 진료비는 연간 한 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연간 관리 비용을 따져보면은 2천만 원으로 잡는데 경증일 때는 1,000만 원대고 중증이 돼서 요양원에 가면은 저희가 환자 한 명당 3천만 원 잡습니다. 그래서 경증인 상태로 가정에서 오래오래 돌볼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비용을 세이빙하는 중요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치매 관리 이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기 검진해서 이 기본적으로 여명이 치매 치료를 받는다고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증의 상태를 오래 유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지키면서 오토노미를 유지하는 쪽으로 국가 정책의 방향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4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대책은 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인데 4개 영역, 8개 분류, 46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위에 있는 축은 이제 환자가 그냥 정상, 고위험군, 경증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생애 말기가 되면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의 얘기이고 4개 영역은 예방하고 초기 관리, 돌봄과 가족 지원, 전달 체계와 인프라, 치매 R&D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제적인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한국형 치매 선별 검사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개발된 게 시스트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 치료에 초기 집중이 투입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 의료계와 관계가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치매 가족 상담 수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 현재 또 치매 안심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안심병원들을 확산을 해서 현재 4개소에서 22개소, 그 다음에는 70여 개소로 확장하는 게 국가 4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대책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치매 안심센터와 병원이 연계돼서 치매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60세 이상이면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인지저하자이면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하거나 병원에 오면 세라드 검사는 65,000원, SNS비 15만 원 정도를 받아서 병원 이제 지정병원에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별되면 유소견자가 되면 MRI랑 기타 등등등 검사를 하면 5, 6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30여만 원까지 병원에서 코스트를 받고 이 검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치매 인프라가 이렇게 확대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치매 환자 치료의 초기에 국가의 많은 핵심 과제로 환자가 여러 가지 초기 치료에 국가가 집중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치매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병의원에서 이런 거를 주안점을 두고 진단을 해야 되니까 아셔야 될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1년도에서는 평가 기준이 총 9개의 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에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혹은 치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교육, 치매 관련 치매 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이것이 첫 번째 지표이고 두 번째는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 영상 검사 비율,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MR과 CT가 될 것이고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 검사 비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의 감별 진단에 사용되는 다양한 혈액검사 배터리들이 모음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비율, 그다음에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 검사의 비율, MMSE와 CDR, GDS 같은 것들이 되겠는데 이게 평가 지표에 속하고 모니터링 지표로는 신경인지 기능, 추적할 때 신경인지 기능 검사를 계속하느냐, 이상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 일상생활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 그리고 항정신성 약물을 쓰고 있느냐, 그리고 이 환자가 지역사회로 연계되게끔 병의원에서 돕고 있느냐. 그래서 9가지 지표로 치매 적정성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뇌건강센터는 일단 저희 병원은 주로는 이제 외래에서 이제 퇴행성 질환에 집중하는 그런 클리닉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과 전문의 전부 6명이 포진해 있고 제가 있고 그 선생님들 중에서 5명은 치매 안심센터 진료를 하고 있고
이 선생님은 가정간호를 비롯해서 이제 그 가정간호를 하면서 재원 중인 그 가정에서 재원 중인 환자의 치매 환자를 진료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전문 6명이고 저희가 이제 이 센터 안에 뇌건강센터 안에 보조 인력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 중에서는 신경심리사가 2명 있고 인지치료사가 4명 있고 PA 연구원하고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임상검사팀에서는 뇌파, 근전도, 뭐 신경전도, 뇌혈류, 그러니까 뭐 TCD 이런 것들 하는데 기립성 혈압검사, 24시간 BP, 저 신경과와 관련된 이런 검사를 하는데 임상병리사가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된 거는 이제 신경심리 검사고 저희가 MRI 3.0 테슬라 MRI 듣는데 MRI는 이제 영상이 약가니까 여기 넣진 않았는데 MRCT도 주 진단의 하나일 것이고 신경심리 검사, 인지중재치료, 이제 연구 및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담당하고 클리닉은 이렇게 생겨서 저는 귀가 안 들리는 환자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헤드폰을 끼고 이제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제 환자 봐가면서 이렇게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진료가 되겠고 또 이제 저희 같은 클리닉은 인페이션트, 아웃페이션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입원 유닛이 저희 이렇고 회진도 돌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TMS라고 트랜스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으로 치매 이제 비약물 치료 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지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라이트 세라피라서 환자가 이제 비약물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불면이 있는 환자한테 이렇게 라이트 세라피를 적용하는 그런 장면이고 또 보호자한테 이렇게 설명도 드려야 되고 이제 인페이션트는 이런 식으로 다중적 치료 뭐 하나만 잘해서 될 일은 아니고 약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환자 한 명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중적 치료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과는 뭐 그리고 국가랑 국가의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데 뭐 치매센터 그다음에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들과 뭐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는 클리닉이 활성화되려면은 공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성남 시내에 있는 성남시가 인구가 한 9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중원구의 치매안심센터장 제가 겸직하고 있고 분당구의 치매안심센터 저희가 촉탁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수지구 여기 치매안심센터도 저희에서 조기검진 사업을 신경과 의사 6명이 여기를 전부 같이 뛰면서 거기서 환자를 어찌 보면은 이제 인테이크를 받는 이제 공공사업과 병행해서 이제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클리닉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장단점을 제가 이제 이런데 오히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강의록에 넣지는 않았는데 일단 장점은 환자 수가 일단 많습니다. 지금 노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료 세팅에 기타 많은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병원에서 현재 가지고 계신 임상병리실, 그다음에 만약에 이미징 장비가 있다면 이제 그리고 인력 중에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다면 더 좋지만 없으면 치매 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의사, 일단 내과 선생님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나 신경외과 선생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그 세팅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점은 초진 환자 한 명당 진단 방법은 제가 아까 슬슬 말씀드렸지만 배터리화되어 있습니다. MRI, 심리검사, 혈액검사, 뇌파 딱 전부 다 하면은 최소한 한 3, 4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 이제 다른 신경과 클리닉도 얘기하는데 이 평균 단가가 높습니다. 은근히. 그리고 국가가 아예 이거를 배터리화해서 적정성 평가도 하고 뭐 기타 등등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대다수 보호자가 이제 이거는 합의를 이룬 거기 때문에 검사를 유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오시면 뭐 생활습관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심장병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몇 개씩 갖고 계시고 또 여기저기 아프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노인성 동반 질환이 많아서 환자가 한 명 오시면 내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안과. 그래서 제가 이거 여담인데 제가 레지던트 때는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비뇨기과, 안과에 외래 환자가 없으면 수술 환자가 없으면 저희과를 기웃기웃해서 저희과에서 BPH 환자를 모셔가고 백내장 환자도 저희과에서 모셔가고 이러는 신경과 그런 과이기 때문에 이게 파생되는 이 협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환자나 보호자의 충성도가 높아서 추적이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한 분 오시면 뭐 10년, 20년 돌아가실 때까지 환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적정수의 환자를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이 클리닉 운영할 때 단점은 퇴행성 질환은 의외로 진단이 복잡하고 추적 관리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경험 많은 전문의 아니면
오진이 생기거나 아니면 진단을 했는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아주 큰 병원 그러니까 서로 이러면은 이 아주 민원 발생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하는 거는 뭐 그럭저럭 한다 치는데 치료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계속 환자의 뇌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대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이게 어려워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환자다. 그리고 초진할 때는 돈이 좀 많이 되는데 초진 이후에는 시간 노력 대비 수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팔로우업 할 때는. 그리고 청력저하, 인지저하 있는 환자를 대하는 직원이 아주 그만둡니다.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자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환의 특성상 이 질환은 계속 나빠지는 질환인 거를 보호자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못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과 설득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쭉 생각을 하다 결론하고 재원을 말씀드리면 치매 클리닉은 공공 부분하고 또 많이 충돌을 합니다. 나라에서 상당 부분 복지의 개념으로 치매 진단, 치매 국가 책임제를 외치면서 치매 안심센터로 많이 공짜로 해준다는 걸 보호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로부터 의뢰된 환자, 외래 초진 방문 환자의 유입 경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제 저희처럼 양쪽을 같이 하는 클리닉 할 건 모르는데 그리고 진료 시간이 길고 그에 비해 진단 당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에는 적정수가 책정이 되지 않아서 치매 환자 한 명 진료비를 저는 진료비를 한 1.5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2, 30분 설명해 드리고 진료비는 뭐 10,000원, 20,000원 그러면은 굉장히 허망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추적 관리할 때는 1년에 한 번 시행되는 인지기능 검사 외에는 처방 수입이 전부다. 그리고 비약물 치료, 즉 인지 중재 치료를 클리닉에서 할 수는 있지만 작업치료사, 간호사, 인건비 대비해서는 수가가 낮고 그래서 따라서 특정 목적의 클리닉, 요 치매 클리닉을 저같이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래저래해서 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아싸리 하려면은 공공 부분까지 같이 해서 조금 크게 할 거면 몰라도 이걸 제외하고는 그리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이제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